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오늘 최종 변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후 진술을 직접 준비한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되는데요. 관련 정치권 이슈 이종근 시사평론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오늘 열립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73일 만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절차에서 최후 진술 무제한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어떤 메시지를 좀 내놓을까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부분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네. 현재라는 시점은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한 시점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현재라고 한다면 과거는 12월 3일 이전이겠죠. 과거에 담길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자신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가에 대한 당위성, 이것은 지금까지 뭐 그러니까 여러 순간에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이것이 국민에 보내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편린적으로는 이야기했지만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자신의 정권이 시작된 이후에 얼마나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는가. 예를 들자면 행정부가 예산 편성권이 있는데 그 예산을 전부 다 무도하게 삭감했다든지, 혹은 사법 영역까지도 침해한 그런 폭주, 그러니까 입법과 관련돼서 그 사법부의 어떤 판단조차도 입법부가 재단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법을 만들려고 했다는 점에서 사법부 행정부의 권한까지도 침해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 현재에 대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12월 3일부터 어쨌든 헌재 심리가 개시돼서 현재까지 이르렀는데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증인들, 그러니까 헌재 심리 이전에 각종 청문회라든지 또는 민주당 의원들의 그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나왔던 도끼로 부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또 국회의원들을 4인 1조로 끌어내리라고 했다, 이런 식의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시했다는 것이 전부 다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왜 이 얘기해야 되냐면 대통령이 직접 신문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증인들이 쭉 나오는데 이러이러한 대목을 내가 들었는데 그 직접 신문은 못했지만 쭉 이러한 부분들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총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미래. 그런데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자신이 돌아와서 어떻게 나머지의 어떤 임기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권자들이나 국민들도 아니 대통령이 계엄은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도 좀 잘못됐어. 그런데 돌아오면 어떻게 할 건데?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돌아온 다음에 바로 또 계엄을 선포할 거야? 아니면 돌아온 다음에는 뭐 임기를 끝까지 갈 거야? 이 부분이 국민들의 가장 궁금하고 또 물어보고 싶은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사실은 핵심이다. 뭐 그래서 개헌론도 나오지만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 이 미래에 관련해서 기각이 될 시에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언급을 할 것이라고도 예상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조경태 의원은 부적절하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라면서 일축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시는지요? 일단 개헌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은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측에서 아마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중심이 될 게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할 게 그 부분이거든요. 만약 돌아오게 되면 헌정질서는 어떻게 되느냐, 계엄을 선포한 것을 정당화시켜 준 거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이 돌아온 다음에 임기를 끝까지 마친다면 그 혼란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답을 대통령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개헌이 아니더라도 무언가 내가 계엄이 무조건 잘했다는 건 아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나의 임기를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또는 내가 앞으로 임기 동안 무엇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꼭 있어야만 민주당에 대응하는, 또는 헌법재판관들의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임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라는 안심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전 메시지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각 이후에 가정 혹은 대국민 사과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 보셨으니까요. 과거는 야당 탓을 했죠. 야당 때문에 계엄을 한 거다. 예산 때문에, 특검 때문에, 뭐 탄핵 때문에.
결국 야당 탓인데 그걸 또 반복해야 되고 현재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부하 탓이잖아요. 자신은 뭐 체포를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뭐 복면을 가지고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선관위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라고 하면서 이건 다 부하 탓인 거잖아요. 일어났기 때문에 미래는 뭐 통합을 얘기할 수 있겠죠. 뭐 과거 세대, 현재 세대, 미래 세대까지 해서 통합시키겠다. 이런 건데 결국 과거에 다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기대감이 별로 없죠. 그리고 또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최후 변론을 어떻게 했느냐. 이게 뭐 전혀 관심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최소한 대국민 사과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대통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잖아요. 뭐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았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지만 일단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많이 받고 또 전 국민이 공포감을 겪고 내란에 대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는 해야 된다. 그리고 임기 단축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법적으로 보면 최대한 열심히 채무를 갚겠습니다.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재산이 없으면 못 갚는 거잖아요. 임기 단축 개헌도 본인이 단축한다라고 했지라도 단축 안 하면 그만인 거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기 단축 개헌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 뭐 최소한 저는 관심이 있는 분야는 국민들께 어떻게 사과를 할 것인가 대국민 사과 부분 정도 그 정도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해온 탄핵소추단에서는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최종 변론을 하게 됩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앞서 SNS를 통해서 댓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담길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뭐 대통령 파면이 꼭 필요하다. 대통령이 한 행동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너무 중대한 위법이다. 이분이 대통령으로 복귀한다면 또다시 국회에 군대를 보낼 것이고 또다시 선관위에 야구방망이를 보낼 것이고 국민들의 언론 출판의 자유 또 집회결 사유 자유가 침해되고 또 굉장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정치를 할 것이다. 의사를 처단하라.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나오잖아요. 포고령에서 의사 처단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격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구를 넣었다는 건 대통령이 본인은 포고령을 작성한 적이 없고 김영현 장관이 작성했다라고 하지만 본인이 작성한 것이 거의 명백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으로 복수심에 너무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정치가 보존될 수 없고 행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은 국민에게 끔찍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꼭 파면해달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국회 측의 메시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그 헌법재판소에 올 때마다 사실 기자회견처럼 기자 브리핑을 했어요. 그때 이미 다른 어떤 그런 그 대리인단, 변호사들은 그날의 쟁점을 얘기했지만 정청래 위원장은 사실 정치적인 의미 그리고 왜 파면을 해야 되는가 늘 되풀이했거든요. 그 얘기가 그대로 또 연장될 것 같은데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기각됐을 경우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대통령이 돌아와서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느냐. 또는 이런 부분이 있죠. 사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법적 형태의 정치적 판단이다. 칼 슈미츠라는 학자가 얘기한 건데 실제로 대통령의 파면 여부보다 더 중요한 건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판단해야 될 게 이거거든요. 과연 비상계엄을 어느 때 언제 선포할 수 있느냐. 만약에 기각을 하게 된다면 이건 대통령의 통치행위다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언제든 대통령이 판단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걸 방점을 찍어주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아마도 민주당에서 굉장히 부각시킬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럼 기각한 다음에는 우리 누구나 다 쉽게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요 공포 이런 것들을 자극하면서 아마 헌법재판소의 최후 진술로 그걸 채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 지난 1월 14일 변론 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한 달
하고도 한 열흘 정도 걸려서 오늘 11차 변론, 최종 변론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요? 충분하지는 않죠. 자, 지금 보시면 8년 전과 한번 비교해 보시죠.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거의 시위가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에서 시위가 탄핵해달라라는 시위대가 훨씬 많았어요. 그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사실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거의 탄핵 반대 목소리가 비등비등하거나 훨씬 더 크게 들려요. 뭐 제가 이제 그냥 제 체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 이유는 뭘까요? 대통령이 잘했다. 이런 목소리만은 아니에요. 대통령 계엄 잘못한 것 같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방어를 하는데 충분히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너무 헌법재판소가 예단화하고 있어. 이런 데 대한 불만이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시위하시는 분들의 어떤 목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변론 기일을 그날 잡았어요. 그리고 충분히 줬고, 근데 이번에는 아예 시작부터 변론 기일 며칠 하겠습니다. 5번에 끝내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요. 변호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건 변호인단 측하고도 사실 협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다 협의를 한 다음에 변론 기일도 결정을 하거든요. 예. 처음부터 그 부분만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와는 다르고 또 형사소송법에 준용한다고 하지만 형사소송법과는 전혀 다른 2020년도에 아시다시피 피의자 진술 조서와 관련돼서 피고인이 인정 안 하면 그건 증거 채택이 안 돼요. 그 문재인 대통령 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개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을 지금 헌법재판소에 인정을 안 해요. 아니 그냥 녹화했으니까 그거 인정하겠다 하고 그냥 밀어붙이거든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왜 원칙적으로 하지 않느냐. 신속한 건 좋지만 그건 졸속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아마도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왜 이렇게 여론이 자신들한테 자신들의 신뢰를 못한다는 여론이 이렇게 많을까, 옛날보다 많을까에 대한 것은 좀 성찰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헌재가 당초 한 8차로 정했던 이 변론을 9차, 10차, 11차까지 연장하긴 했습니다만 신청했던 증인을 기각하기도 했고요. 심리가 좀 충분했다고 보시는지요? 충분했다고 봐요. 만약에 더 심리했다라고 한다면 대통령한테 굉장히 불리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왔겠죠. 사령관 정도 수준까지 나온 거잖아요. 사령관들은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사실상 계엄을 모의하고 내란을 가챙기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죠. 다만 검찰에서 한 진술을 그대로 서명 날인했다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막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하 경비단장이나 수사단장들 나온다라고 한다면 결국 자신이 그 부하들에게 또 시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체포를 위해서 움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했을 것이고 또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잖아요. 헌법재판은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형사소송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헌법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원하는 정도 수준의 절차를 원한다고 하면 형사재판과 똑같아져요. 유무죄 판결하는 것. 그 유무죄 판결하는 것과 똑같아지면 헌법재판이 1년 6개월이 걸려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에서 최상목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최상목 권한 대행을 선출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통령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주어졌든 국민들은 더 실망할 것이고 헌법재판은 8대 0인데 더 나빠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대 0으로 어차피 끝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약간 서운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국가의 안정성, 대외 경쟁력 제고 그리고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이 다르다는 점을 봤을 때는 대통령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한편 헌재 최종 판결이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 편향성을 문제 삼아오던 여당에서는 일단은 헌재 비판을 자제했습니다. 대신에 이른바 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으로 화살을 좀 돌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헌법재판소와 관련돼서는 이미 최후 진술까지 결정이 됐잖아요. 최후 진술 이전에 예를 들어서
보다 쟁점이 더 많아지고 또 다퉈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라면 헌법재판소가 좀 더 공정하게 해달라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후진술 이후에는 평의만 남아요. 그러면 평의는 어차피 헌법재판관들이 다 모여서 이것은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과정이잖아요. 여기에 무슨 시시비비를 따질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또 어떤 일반적인 어떤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공판 기일에서는 충분히 따질 수 있지만 그러나 공판 기일에 거의 다 끝나가면 판사에게 밉보일 이유는 없잖아요.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런 평의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그것과 별개이죠. 이 지금 공수처의 어떤 문제는 이미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부터 이건 배태된 문제이고 또 그 당시 이미 얘기가 나왔었어요. 의혹 제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거 지금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에 했는데 기각당해서 서부지법에 했다. 물론 증거가 없었어요. 하지만 의혹은 제기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여죄 여부, 그러니까 두 가지죠. 파면 여부의 직위와 관련된 부분은 헌재에서 하지만 그러나 내란죄의 여죄 여부는 형사재판 지금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형사재판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구속 취소거든요. 구속 취소 지금 사문화되긴 했지만 구속 취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져요. 헌재와도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헌재 심리와도, 그러니까 결정학과도. 그러니까 구속 취소의 가장 큰 요건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구속이 정당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지금 공수처에 지금 이 서부지법 영장 쇼핑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구속 취소의 가장 큰 요건이 되므로 구속 취소가 되면 그 다음부터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영향을 판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지금 공수처의 불법성을 지금 따질 겁니다. 예, 여당이 제기하고 있는 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주장할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걸 주장한다고 봐요. 아니 본인의 계엄이 합법적이고 정당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법의 절차에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계엄이 내란으로서 형사처벌될 대상이고 파면될 대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건 건드릴 건 없고 수사권이 없어요. 뭐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어요.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요. 서부지방법원은 재판권이 없어요. 그리고 왜 영장을 중앙에 청구했냐, 서부에 청구했냐 이런 것만 다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격가지만 주장하는 것이지 실은 본질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주장이 먹히지 않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적인 부분만 따지고 있어 보이는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너무 헌법 수호 의지라든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검찰총장 하면서 굉장히 냉정하게 했잖아요. 영장 기각되면 3번 정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3번 정도 영장을 청구해서 끝까지 영장을 받아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법정에 있을 때는 냉혹하게 피고인들을 몰아붙였던 사람이거든요. 자백하지 않는다라고 호통치고. 근데 본인은 국민들이 뻔히 TV에서 본 것까지도 부인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이 좀 핸들을 돌려야 되는데 아직도 대통령만 쫓아가다 보니까 좀 갈 길을 잃은 것이 아닌가. 조기 대선 과정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뭐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지 참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크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명을 구구의 힘으로 바꿔라, 내란 옹호 정당 등등 여러 가지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심판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8년 전과 달라진 것에 대해서 사실상 고민이 있을 거예요. 8년 전에는 원사이드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쨌든 이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많았었어요. 원사이드라는 표현 잘못했는데 많았었고 또 당시에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그 전신인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제 분화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사불란하면서 여론을 들여다보면서 이 여론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대통령이 잘했다가 아니라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될 수 있지만 그러나 민주당도 더 잘못하지 않았느냐라는 의견.
의견, 또 헌재가 너무 불공정했다는 의견,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이렇게 큰 어떤 여론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론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충분히 반영하는 어떤 스탠스였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게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으로 간다면 예. 그때부터는 국민의힘이 새로운 어떤 뭐랄까요, 그런 정체성을 보여야 되고, 또 이 판단,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서 수용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또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예, 민주당이 중도 표심을 좀 끌어올려는 움직임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은 벌써 어떻게 보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앞으로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유능함을 보여줄 거거든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너무 무능했잖아요.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뭘 해보겠다 했는데 하나도 못했어요. 근데 그 탓을 누구한테 돌렸냐? 야당 탓으로 돌렸거든요. 과거의 정치 지도자들은 야당에게 하나 주고 자신이 하고 됐던 정책 2개를 얻어내거나 주고받는 게 있었는데 자신이 3개를 그냥 다 하려고 하다가 하나도 못하고 그 임기 끝나는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타협과 화합의 장이 돼야 되는데 서로 간에 힘겨루기 하다가 끝나버려서 너무 무능한 걸 보여줬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그 유능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진보는 당연히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중도까지 나아가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자꾸 극으로 가니까 개혁 보수라든가 이런 건전 보수들도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챙기겠어요? 민주당이 챙겨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뭐 상속세라든가 근로소득세라든가 과거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세금 비율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경제 가치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집 하나는 지켜주자, 뭐 이런 상속세 관련해서도 이렇게 자꾸 중도로 또 보수로 또 실용주의로 나아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국민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 같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계속 이재명 대표 뭐 거짓말쟁이야, 이재명 대표가 뭐 진짜 하겠어? 라고 하는 것인데 진짜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극우의 힘으로 가고 있다는 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 보수 표방이 상당히 먹히고 있는 전략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극우의 힘으로 가고 있다라는 프레임은 아마 민주당이 계속 그 프레임을 가져갈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극우가 뭐냐라는 걸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중에 2 이유가 있거든요. 헌재의 그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러면 헌재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보수가 아니다. 보수는 기존의 어떤 질서를 늘 받아들이면서 그 체제 하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거 아니냐라고 공격을 하는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도 옛날에 2017년도에 월간지에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월간지 기자가 헌재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각했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국민 혁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헌재 기각은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안 받아들이고 혁명으로 그걸 얻겠다라고 이야기한 건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극우냐, 또 부정선거를 이야기한 거는 보수가 아니다. 그건 극우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김어준 씨가 당시에 대통령 선거 뭐 총선 계속 지니까 부정선거를 운운하면서 영화까지 만들었어요. 펀딩으로. 그때 당시에 민주당 어땠습니까? 의원들이 물론 당이 나서진 않지만 민주당 의원들 전부 가서 영화 시사회에서 앉아서 박수 쳤어요. 그럼 부정선거하면 극우면 김어준 씨가 극우입니까? 그러니까 극우라는 건 어떤 거냐면 민족주의 또는 뭐 국수주의를 극단적으로 주장을 해서 반이민 또 외세 뭐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는 게 극우다. 우리가 뭐 유럽의 극우 전부 다 반이민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극우라는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자신들이 보수다, 뭐 중도 보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건 이해는 가나 그게 얼마나 먹힐 것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여권 잠룡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안철수 의원도 어제 기자회견을 열면서 사실상 대권 도전을 시사했는데요. 향후 주자들의 움직임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니 이제
뭐랄까요, 금원령이 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기 대선의 금원령 절대 말하면 안 된다. 네. 뭐 이런 암묵적인 그 영이 있었는데 안철수 의원이 제일 먼저 조기 대선을 언급을 했고, 근데 사실 금원령만 있었지 행동은 놔뒀어요. 나머지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 굉장히 발빠르게 토론회도 하고 또 한동훈 전 대표는 책도 내고 이거 다 정치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헌재에 맞춰서 3월 달이 되면 3월 초에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나설 거예요. 당연히 나서야만 하고. 근데 이제 변수가 있죠. 국민의힘도 비명계가 생겼더라고요. 예. 비명계, 명태균과 섞이지 않은 명태균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들 뭐 해서 비명계라고 하던데, 가장 변수는 사실 명태균 씨가 이 황금폰을 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박범계 의원이 뭐 얘기하더라고요. 전부 다 복사본을 민주당한테 넘길 것이다. 그래서 공익제보자로 뭐 할 것이다. 이런 정치적인 어떤 이용, 명태균 씨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굉장히 큰 어떤 출렁거림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권 주자들의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낮에는 뭐 대통령 탄핵 기각될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다가 저녁에는 열심히 사람 만나고 다니면서 조기 대선 준비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 같이 하던 패널들도 보면 예. 여기에서는 탄핵이 안 된다고 하고 나가면 또 탄핵 될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만큼 조기 대선은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고, 또 지금 여당 후보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제대로 각을 서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대로 각을 서는 사람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거짓말로 선동성동하고 있는데, 중도층이 움직인다고 봤을 때는 예. 중도층이 그런 정당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되돌아보면 한동훈 대표 정도잖아요. 명태균 의혹에서도 자유롭고 계엄에도 반대했기 때문에, 그럼 한동훈 대표가 보수의 절대적 지지를 받을 수 있냐라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분 아닐까요? 체포 명단에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나오는 순간 친윤과 또 반윤이 또 싸울 수 있고 정말 이상한 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일단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나오면 다시 또 계엄에 찬성하냐 반대하냐라고 가지고 흔들릴 것 같고, 네. 그 구체적인 예를 보면 권영세 대표가 그런 말 하잖아요. 계엄은 반대하지만 또다시 계엄이 일어난다면 국회 계엄 해제 요구는 하지 않겠다. 뭐 이상한 말이잖아요. 대표 자체가 이상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저분들의 생각은 뭘까? 국민들의 걱정은 안중에도 없구나. 어떻게 저분들이 다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을까? 불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네.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어서 큰 변수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앞서 언급하신 이 비명, 여권에 나오는 요즘 비명이란 얘기. 어제 또 야당 주도로 명태균 특별법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는데, 물론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떻게 처리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언급이 된 바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 말씀하신 이 명태균 의혹, 명태균 사건이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대단히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사실 다 뭔가 드러나서 검찰이 수사를 해갖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만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당 역시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핑계로 해서 어떤 특정한 후보들을 그 지역에 알리는 그런 식의 편법은 다 있었어요. 그건 기자들도 다 압니다. 네.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런 관행을 완전히 없애버리자.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그런 초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거를 빙자로 해서, 그러니까 상대당, 민주당에서 바라봤어요. 상대당의 지금까지의 선거 과정을 모두 다 들여다보겠다. 그러니까 특검법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민주당이 추천이지만 임명한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고 국민의힘의 당사에 들어가서 모든 선거 기록을 다 털려야 돼요. 그리고 다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거 국면에서 매일 브리핑을 할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뭘 했다. 이건 페어플레이가 아니잖아요. 이걸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아마 국민의힘이 아무리 내부에서 뭐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있고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여전히 일사불란하게 거부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권 내 뭐
자,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보면 김문수 장관 등등이 이제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명태균 이 의혹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한 변수는 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검찰이 대선 기간이고 선거의 공정성을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수사는 받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또 명태균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시키겠다라고 했고 자신이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대로 다 밝히겠다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핸드폰도 있고 뭐 통장거래 내역까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됐든 오세훈 시장이 됐든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됐든 다 여론 조작과 관련돼 있고 그 여론 조작 비용이 제3자가 대납했다라고 하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여지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도덕성과 불법성이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께 영향을 끼칠 것 같고요. 또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줬듯이 우리 선거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특히 경선 과정에 있어서 누구나 다 유혹을 받고 경선을 조작하거나 여론을 조작해서 자신이 후보가 되고 후보가 되면 모든 권력을 쥐는 게 대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좀 선관위의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경선 과정의 투명성이 확실히 제고돼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예. 또 자꾸 당원 50%, 국민 50%인데 국민의 의사가 좀 덜 반영되다 보니까 조금 조작에 대한 어떤 그 유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 비율을 좀 높이는 것도 국민들의 민심을 더 받아들이든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